강원도 이슈와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매년 바뀌는 입시 정책 때문에 이맘때만 되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입시 전문가를 모시고 수능 막바지 전략과 입시 전략에 대해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입시 진로 상담 전문가이시죠. 최현주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UA 진로진학센터장 최현주입니다. 네, 그러세요. 자, 진로진학센터장 지금 맡고 계신다 그랬는데, 네. 진로나 뭐 진학에 대한 상담, 뭐 언뜻 보면 그런 거를 하실 것 같은데 주로 하시는 역할은 좀 어떤 것들입니까? 네,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 그리고 전공 선택을 할 때 고민들이 많거든요. 네.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네. 학부모님들께 또는 학생들께 입시 정책에 대해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고1, 2 같은 경우에는 예. 학업 코칭이나 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 갈지 그런 안내를 하고요. 네. 고3 같은 경우에는 수시나 정시 원서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코칭 등을 진행합니다. 네. 네. 지금 선생님은 이제 사설 이제 진로진학센터를 맡고 계시는 거고, 네. 사실은 지역 교육청마다 또 그런 이제 진로진학이라든지 입시 상담에 대해서 또 하는 부분도 좀 일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에 네. 서울하고 다르게 이런 좀 뭐 사설 전문가라든지 네. 이런 영역들이 상당히 뭐 적잖아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네. 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수많은 학생들을 또 담당을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스케줄을 내는데 네. 실제 강원도 내에도 이렇게 진로진학 상담을 하는 사설 기관, 단체 이런 데도 좀 여러 군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많지는 걸로 않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참 오늘 뭐 우리가 수능하고 또 입시 전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눌 건데 네. 사실은 뭐 저희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선생님 모시고 궁금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일단 자, 해마다 좀 입시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큰 네. 틀에서도 바뀌기도 하지만 네, 네. 일단 올해 입시 정책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주목할 만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예. 2000년에 태어난 학생들이 올해 수능을 보는 해이거든요. 야,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 증가했고 네. 모집 인원은 약간 감소했기 때문에 예. 약간의 경쟁률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되고 있는데 네. 그 영어 절대평가, 그러니까 영어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네. 등급별 이제 학생 수가 나뉘기 때문에 그 난이도를 좀 주목해야 될 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 네. 뭐 A형을 선택하는 거는 조금 뭐 고급 난이도고 B형은 조금 그거보다 쉬운 난이도고 이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예, 네. 시험지는 한 종류인데요. 한 종류인데요. 네, 한 종류인데 90점 이상이 1등급, 네. 80점 이상이 2등급 이렇게 되는데 예. 작년 같은 보통 1등급은 이제 4% 정도를 다른 과목은 1등급을 주는데요. 네.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절대평가에서 90점 이상은 무조건 1등급을 받게 됩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10% 내외에서 1등급이 정해졌는데 네. 난이도가 높아지면 예. 네, 1등급을 받는 학생의 수가 적어질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영어 시험의 난이도가 그러니까 수능 최저 점수나 이런 정시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과목별로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과목 합쳐서 네, 우리 네. 우리 학교에는 몇 등급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기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아, 그런 말씀입니다. 아, 그럼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난이도가 어려워버리면 네. 1등급 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 뭐 이건 뭐 출제 당국에서 또 조절을 하겠죠? 네. 난이도는. 네. 아, 그래. 자, 그러면 뭐 진로진학센터에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1, 2학년들은 이제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과정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네. 3학년들은 이제 입시가 이제 바로 코앞이니까 네. 그런 거 상담을 많이 할 텐데
뭐 최근에는 지금 상담받으러 오는 학생들 어떤 거 주로 묻습니까? 학부모님들이. 네, 학부모님들이 주로 질문하시는 내용은 네. 우리 아이 내신 성적으로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으로 네.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어떤 대학을 갈 수 네, 있느냐? 어떤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 기준이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 전공 적합성, 네. 발전 인성, 그리고 예. 발전 가능성 같은 평가 요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단지 성적으로만은 판단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저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우리가 이전에 네. 뭐 지금 이제 중년 세대 같은 경우는 뭐 학력고사 세대도 있으실 거고요. 네. 수학능력 시험으로 바뀌고 나서도 사실은 그냥 점수만 높게 받는 게 중요했잖아요. 네. 높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는데 네. 그럼 지금은 네. 아예 1학년 때부터 내가 어떤 전공을 할지를 벌써 어느 정도 정해놓고 네. 그러고 나서 내신하고 네. 내신을 가지고 네. 내가 그 학교를 갈 수 있는지 어느 학교까지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조금 더 과거보다 많이 진화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기부터 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좋아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을 탐색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하긴 수험생이라든지 네. 수험생 학부모가 아니신 분들은 대학 입시 전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수능 비중이 수시 모집 비중이 상당히 많고 네. 정시는 좀 적다고 알고 있는데 네. 또 수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심이고 네. 정시는 수능 점수 가지고 하는 이런 유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 조금만 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네.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그다음에 실기 전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학생부 네. 교과로 네. 선발. 이게 내신 성적을 말하는 건가요? 내신 성적으로 네. 선발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네. 상위권 대학에서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보통 내신 성적들이 다 좋은 학생들이 오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차별화가 안 되고 네. 거의 다 내신은 좋고 네. 그 외에 또 뭘 준비했느냐 네, 이런 네. 거 가지고 그러니까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제 수시고. 네. 그러면 수시 비중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대학 선발 인원 중에. 수시 선발은 대부분 한 70%. 70%. 네. 10명 중에 그러면 7명은 수시로 이제 합격이 되는 거네요. 네, 네. 나머지 이제 한 3명 중 30%를 가지고 정시 모집을 한다. 네. 정시 모집은 그러면 수능만 가지고 뽑습니까? 네, 수능 100%는 학교가 있고요. 예. 내신 성적을 일부 반영하거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논술을 보는 학교 이런 것도 그러면 수시 모집 중에 네. 학생부 종합 전형 플러스 논술 이렇게 본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은 좀 다른 전형이긴 한데요. 다른 전형입니까? 네, 다른 전형입니다. 그래서 크게 수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학생부 교과, 예. 학생부 종합 전형, 예. 논술, 실기 전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예술대학이나 체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또 실기가 들어갈 네, 거고 네.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 또 필요한 전공이나 학과별로 또 보는 학교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 네, 네. 일반적으로는 교과 전형이 제일 많고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상위권 대학이라고 이제 한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지금 점점 확대되어 가고 확대돼가고. 있는 편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중위권 밑에 대학들도 전형을 이제 나누어서 학생부 교과로 몇 퍼센트 뽑고 종합 전형으로 몇 퍼센트 뽑고 이렇게 거의 병행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11월 15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네. 늘상 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네. 자, 마지막 수능 일주일 전 전략 네. 어떤 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준비해야 될까요? 학생들 입장에서? 네,
제 생각에는 네. 수능 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막 무리해서 뭐 밤새기 공부를 할 수도 없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학습면에 있어서는 네. 새로운 문제집,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렇죠. 기존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점검하면서 내가 혼동되는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데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교과서에 나오는 답변 같으신데. 네. 근데 하지만 그것이 가장 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여하튼 자기가 준비한 지금 일주일 안에 뭐 갑자기 네. 실력이 상승한다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네. 그동안에 공부해 왔던 걸 잘 정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자기 실력을 좀 발휘하는 것. 이게 뭐 가장 좋은 전략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 드리자면 이제 이번 주말 같은 때 이제 모의 수능이라고 해서 수능 아침 수능 날과 똑같은 일정을 가지고 이제 뭐 도서관이나 이런 어떤 공간에 가서 수능 날과 똑같이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그렇죠.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저 동계올림픽 하기 전에도 테스트 이벤트라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네, 식으로 네. 자기 한번 실제 그 수능 당일날의 시간 계획을 네. 직접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자, 우리가 뭐 수능이 지금 4교시까지 이어지네요, 보니까. 네, 네. 1교시, 2교시, 3. 점심은 언제 먹습니까? 점심은 이제 수학이 끝나고요. 1시 10분까지. 그러면 2교시가 끝나고 네, 3교시 사이에 먹습니다. 2교시와 3교시 사이에 밥을 먹고 또 3교시, 4교시가 오후에 있는 거네요. 네, 5교시까지 있습니다. 5교시까지 있습니까? 네. 5교시가 뭐 제2외국어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2외국어 이런 거. 네. 자, 그러면 뭐 아침 시간부터 네. 뭐 오후까지 시간은 뭐 시험을 계속 봐야 되는데 각 네. 시간대별 그 교시별 또 전략도 좀 필요하다고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8시 40분부터 1교시가 시작되고요. 국어 과목 시험이 진행됩니다. 국어 과목 시험은 국어 과목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문도 길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고 특히 1교시 국어 같은 경우는 그 난이도가 높아서 당황할 경우에 그날 수능 이후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1교시 시험을 잘 못 보고 나면 두고두고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2교시, 3교시까지 여파가 미치고. 네, 그래서 1교시의 정신력을 좀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1교시 국어는 그렇고 2교시가 수학인가요? 네, 수학입니다. 수학은 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수학은 사실 쉬운 문제 중심으로 빨리빨리 풀어 넘기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막히면 일단 건너뛰고 우선 건너뛰고 나중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푸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이 남는다면 꼭 점검 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게 수능이라는 게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얼마나 많이 푸는 능력을 검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 시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시간 관리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점심 먹고 나면 좀 나른하기도 할 텐데 3교시는 이게 탐구 영역에 해당이 되나요? 네, 영어 시간입니다. 3교시가 영어군요. 네. 영어는 아는 문제, 아는 단어 위주로 유추해서 빨리 문장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어와 마찬가지로 시간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지문도 또 길고. 네, 지문이 길어서 사실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넘어가면서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 또 졸리기도 하고 집중력도 좀 흐트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참 그러니까 점심을 너무 과하게 먹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주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4교시는? 네, 4교시는 이제 한국사와 탐구 영역이 진행되는데요. 한국사와 탐구 영역. 네, 4교시쯤 되면 이 시험이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해서 긴장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난 게 아니므로 집중해서 최선까지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교시에는 또 제2외국어가 또 마지막에 또 이어지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선택하는 학생들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하는 학생들만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일단 수시 모집은 이미 이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고 지금 아마 그 전문 대학들도 수시 모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수시 모집 발표는 언제쯤 납니까? 수시 모집 발표는 이제 1차 발표를 한 학교들도 좀 있고요. 일부 있습니까?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수능 이후로 12월 중순까지 발표가 이어집니다.
12월 중순까지 그때쯤 되면 이제 1차 수시 모집 발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12월 27일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정시 모집은 그러면 언제? 정시 모집은 12월 말, 12월 말부터 1월 초에 그렇군요. 진행됩니다. 자, 뭐 수시 모집 아직 발표도 안 났지만 네. 수시 모집에서 물론 70%를 선발하긴 하지만 또 나머지 30% 정시 모집이 있으니까 네. 혹시라도 자기가 수시 모집에 지원했는데 뭐 성공하지 못했다면 네. 또 바로 정시 모집 준비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네네. 수능 결과는 언제쯤 통보가 되는 거죠? 수능 결과는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 5일 날 예. 수능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12월 5일 날 수능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네. 12월 중순부터 수시 모집 결과가 나오고 네. 그 이후에 수시 모집 결과가 끝나면 네. 다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정시 모집에 들어간다. 네. 이렇게 일정이 짜여졌네요. 다음 주 수능이 끝나면 본격적인 또 입시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대학 입시가 갈수록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뭐 표준 점수, 백분위, 또 등급 뭐 다양하게 적용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네. 복잡한데 네. 뭐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선생님. 어떤 식인지. 네, 우선은 수능 성적표를 예시로 하나 가져왔거든요.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표준 점수란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각 개인의 원점수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바꾼 점수입니다. 즉 원점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산출 과정에서 수험생 전체의 과목별 평균과 표준 편차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과목 선택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네. 네. 그리고 백분위는 그러니까 응시 학생보다 낮은 표준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얼마나 많으냐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네. 백분위가 뭐라고요? 백분위는 자기 응시 학생보다 네. 낮은 표준 점수를 가진 예. 학생이 몇 %냐라는 백분위로 표시한 점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 예를 들어서 상위권이다. 그러면 네. 백분위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99%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만약에 93%, 백분위 93%라는 의미는 네. 나보다 그 과목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93%가 된다는 그렇게. 의미입니다. 높을수록 좋은 거네요. 네, 높을수록 좋습니다. 네. 등급은요? 네, 등급은 백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예. 1등급은 4%, 예, 2등급은 11%, 3등급은 23% 이렇게 이제 나눠서 등급을 등급까지 결정합니다. 있나요? 9등급까지 있습니다. 9등급까지.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네. 표준 점수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건데 네. 난이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상대 평가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다음에 백분위라는 것은 서열을 나타내는 개념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점수가 백분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 백분위를 일정 구간별로 묶어 놓은 것을 등급이라고 등급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그러면 대학 입시에서 학교마다 그러면 표준 점수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백분위를 적용할 거냐 등급을 이건 학교마다 다 다른 건가요? 네,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 요강에. 네, 어떤 점수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산출 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고 네. 그 점수에 넣어서 내 점수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것도 근데 과목별로 다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국어는 예를 들어서 뭐 표준 점수는 몇 점인데 네. 백분위는 또 뭐 92%고 네. 그다음에 등급은 뭐 2등급이고 네, 이럴 네,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근데 같은 내가 성적은 동일한 원점수인데 네. 이것을 백분위 적용할 때하고 표준 점수 적용할 때하고 등급 적용할 때하고 유불리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다릅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입시 전략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내가 먼저 어떤 전공을 택할지 네. 그 전공에 이 학교도 내가 좀 희망하는 학교들은 어떤 걸 적용하는지를 봐서 네. 내가 가장 시뮬레이션을 계속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어떻습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좀 우리 진로진학센터 같은 데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네,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U 사이트나 네. J 사이트 같은 경우에 네. 뭐 유료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그런 대학별로 반영하는 활용 지표에 따라서 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네. 각 대학들이 이런 네. 수시 모집 요강, 네. 정시 모집 요강들은 네. 지난해하고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달라질 수 그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집 공고를 낼 때 나오나요? 네, 모집 모집 요강을 모집 요강에.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참 그러면 이거 뭐 몇 가지를 준비해 놓고 이게 더 나한테 유리한 건지 저게 유리한 건지 사실은 정보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특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부터 영어는 절대 평가가 시행이 된다. 네, 네.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1등급이 많아질 수도 있고 네. 지난해는 10%라고 이야기하셨죠? 네, 10% 내외로 내외였고. 알고 있습니다. 뭐 네. 대체적으로 그러면 그 수능 그 출제를 하는 기관에서는 네, 네. 1등급 비율을 한 어느 정도를 타겟으로 하고 낸다 그러던가요?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한 7%에서 유지하려고 7%. 네, 7, 8 지난해에는 좀 영어는 물 영어였네요. 쉬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10%니까. 네. 아, 그러니까 조금 약간 뭐 상위권 학생들하고 중상위권하고 약간 뭐 난이도 실패하면 다 1등급에 해당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좀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난해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게 또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면 뭐 4% 이하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영어 영어 절대 평가 같은 경우에? 영어 절대 평가에 같은 경우에 이제 수시 모집에서도 그렇고 정시 모집에서도 그렇고 반영 비율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영어를 어느 정도 중요시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네. 미리 확인하시는 게 네. 중요하고요. 영어는 사실 언어이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저희가 준비한 시간들이 좀 많이 지나서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가 내신 성적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건가요? 3학년들 같은 경우는? 고3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끝났네요, 그러면? 네, 이미 끝났고 네. 지금 고3의 2학기 성적은 네.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러니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험 기말고사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는 일단 내가 재수를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네. 잘 봐두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그 수능 또 입시 전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네. 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수험생 여러분, 그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밤새워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끼니를 걸러가면서 공부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그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고요. 수능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능날 아침은 꼭 챙겨 드시고 가시고요. 점심은 너무 부담스럽게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므로 긴장감을 놓으시면 안 되고요. 부디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입니다. 네. 그렇죠. 또 수능뿐만 아니라 수능이 끝나더라도 네. 또 자기가 받은 점수 네.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네. 또 각 대학의 입시에 맞춰서 준비하는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자, 입시 전문가와 함께 오늘 수능과 입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능을 일주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히 준비해서 좋은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